어떨 때는 과감하게 내 주변이 불행해지는 진로를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진로일지도 몰라. 물론 둘 다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 둘 다 불행한 진로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말 나왔어요. 이 동양이랑 이제 서양 문화 차이인 거죠. 락강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말을 했죠.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내가 진짜로 뭐를 좋아한다는 걸 아는 게 가능할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안다. 근데 약간 좀 동양권 문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돌아가는 어떤 그 시스템이 외국에서 굉장히 트레이닝된 학생들을 사오는 방식으로 그런 엘리트들을 일부 대체한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왜냐면 동양권의 기본 문화 중에 인내 좀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시선 완전히 배제하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일종의 체면 같은 거죠, 체면. 나라는 게 이제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다고 치면 내가 인식하는 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는 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동서양 문화권의 차이가 있는 거 같아. 나라는 게 이만큼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가 이만큼이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가 이만큼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나라는 거지. 근데 이제 서양은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적고 내가 생각하는 나가 훨씬 많은 포션을 이렇게 차지를 하면 동양은 이게 작은 거지. 여기 이제 부모님도 있고 주변 친구도 있고 오다 가다 만난 스천 인연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런 판단하면 나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도 행복하는 일이 가능할까?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는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려고 살아왔는데 인생의 어떤 특정 포인트나 이런 시점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이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도 행복하는 게 진짜 있는 방법일까? 왜냐면 이럴지도 모른다는 거야.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어쩌면 이거를 나눠 갔는지도 모른다니까? 예를 들어, 자, 어떤 사람과 그 사람 주변에 행복의 총량을 20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이 사람이 연극을 하면 이 사람은 19만큼 행복하다? 근데 얘 주변 가족은 1만큼 행복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거꾸로 이 사람이 연극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은 1만큼 행복한데 얘 주변 사람들은 19만큼 행복할 수 있다고.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됐냐면 집단주의 문화가 있다는 거야.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가 행복하면 그게 엄마도 행복한 거야. 이미 사고방식이 우리가 많이 갖춰진 게 있어. 왠지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 사람도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것 같은 문화권. 그게 집단주의적인 문화권인 거예요. 이거랑 이제 반대되는 게 개인주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조금 고려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약간 갈립니다. 역으로 말하면 자, 어떤 사람은 평생을 계속 남이 행복해지는 방식으로만 계속 해왔어. 근데 어느 시점에서 깨달을 수 있다고. 행복의 양은 정해져 있어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제가 불행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 주변이 불행해지는 진로.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의 사고 확장을 한 번은 해볼 필요는 있어. 꼭 이걸 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진짜 행복한 건 뭘까? 근데 그 와중에도 항상 내 주변도 행복할 거를 염두에 두고 오버랩되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잘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과감하게 내 주변이 불행해지는 진로를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진로일지도 몰라. 물론 둘 다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 둘 다 불행한 진로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로를 선택할 때 가치관도 중요하고 어쩌면 너가 불행해야 내가 행복할지도? 그치? 자, 이거를 알았어. 네가 불행해야 내가 행복해지는구나를 깨달았다 한들 그거를 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야. 이거는 보통 멘탈로는 못해. 어려운 멘탈이지. 이거를 진짜 할 수 있는 멘탈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진로 같은 거를 결정을 하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잖아. 그리고 뭐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그 fMRI로 뇌 활동 같은 거를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뇌가 이렇게 생겼잖아. 반에 운에 있고 이렇게 뇌량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앞에가 어디야? 전두엽이야, 전두엽. 인지를 담당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선택이죠, 선택. 그런 선택할 때 어디가 활성화될 것 같아요?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게 맞지. 왜냐면 이 선택을 논리적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까 말한 그 선택의 중요한 선택의 특징이 뭐죠? 비가역적. 그리고 이게 공포를 동반한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감정을 관장하는 두정엽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되게 감정적으로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야. 소위 말하는 비합리적 결정을 한다고. 그런데 인간의 정신은 탄력적이지. 뭔 말이냐? 비합리적 결정을 한 다음에 합리적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야. 왜 안 그러면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그럼 내가 비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니까? 특히나 대학원까지 갔다. 대학원 진로 선택하는 인간 특 1. 합리성에 목맨다. 2. 논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려고 한다. 3번. 지적 호기심이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대학원 가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비합리적인 다 개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냐?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낸다. 비합리적 선택. 그런 다음에 합리적 이유. 자,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그거야. 미술을 선택해. 내가 미술을 좋아해. 내가 진짜 이거 하면 좋아. 근데 초등학교 교사가 된 다음에 애들한테 미술을 가르쳐서 나는 안정적인 것도 가져가고 미술을 하는 즐거움도 가져가야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꿰어가지고 살 수는 없다는. 그럴 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미술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어? 미술 선택하면 배고픈 거예요. 이제 뭐 답 안 나와. 이제 막 작품 전시회 한번 하는 것도 막 전전긍긍 하면서 해야 되고. 근데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막 하는 거에 대한 기쁨은 있겠지. 근데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미술을도 이제 다루는 거지. 근데 애들 크레파스 그거 부서진 거 치우다 끝날지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감정적인 부분을 동반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제가 행동 위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했던 행동, 이 과거에 했던 행동은 높은 확률로 비합리적일 거야. 그 비합리적 행동의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안정적인 진로를 비합리적으로 추구하냐는 거야. 여러분들 채팅창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삶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기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사회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라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이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서포트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안정성에 엄청 집착할 필요는 없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되게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에 막 그러는 이유는 이거 조금 비합리적으로 어렸을 때 뭔가 남아있는 겁니다. 내 기억에.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서 그때 과거의 자기 자신과 일종의 좀 화해 프로세스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나게 권력직을 원해. 이거 되게 비합리적인 이유일 수 있어. 그 뿌리가. 근데 합리적인 이유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불합리를 고치고 싶어서 어쩌고 이게 있지만 그 가치의 뿌리는 되게 비합리적일 텐데 그게 보통 이제 어렸을 때의 자신의 개인 성향과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일 텐데 가끔은 그거랑 한번 자기 자신을 만나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서 잘 해결이 되면, 잘 해소가 되면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은 그런 꿈을 이루는 게 본인한테 제일 행복한 겁니다. 너무 내가 그런 권력직을 갖고 싶어. 권력직을 하면 해소가 돼요. 놀랍게도. 그냥 내가 이게 비합리적이건 합리적이건 그냥 다 제껴놓고 내가 너무 권력직을 원해. 그래서 행시나 사실을 보고 싶어. 하면 행복해져. 간단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문턱에 있었을 때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다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루신다면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원하시고 뭘 하고 싶어. 근데 그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잘 안 됐어. 그러면 그때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저걸 원하는 거는 사실은 비합리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높아. 자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 1. 부모님이 원하니까. 2. 이렇게 해야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생각은 다를 수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물어봤는데 정작 부모님은 야,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고 너 그냥 행복하면 돼. 이렇게 되게 무덤덤한 반응일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사람 생각은 아닐 수 있어. 근데 자기가 그냥 그렇게 안 하면 너무 자기가 행동이 비합리적이니까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로 이렇게 자기 그런 걸 보호하는 걸지도 몰라. 그래서 이 세대 간 갈등이 사실 상당히 첨예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동기 체계 문제랑 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동기는 가치 곱하기 가능성 문제라고.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이 집을 안 사. 그거에 대한 가치가 줄어서일까? 그게 아니지. 이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니까 안 하는 거지.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해서 동기부여를 네 스스로 해서 열심히 해야지 왜 동기부여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부모님 세대 때는 그게 가치도 어느 정도 있었고 가능성도 충분했거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동기부여가 잘 안 돼. 그거에 대한 가치는 오히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능성이 급격히 하락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20, 30 얘네들한테 무작정 뭘 하라고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20, 30 애들이 동기가 바닥이다. 그거 팩트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가치가 떨어진 건지 가능성이 급감한 건지 이거를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바닥을 치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왜냐면 내가 이 곱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곱셈. 동기가 가치와 가능성의 덧셈이 아니야. 곱셈이야. 그러니까 이미 어느 한쪽이 너무 값이 떨어져 있으면 백날 얘를 올려봐도 별로 안 올라가게 되거든요. 한때 노력 드립이 있어서 노력을 해야지. 근데 하도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약간 안티테제로 그러면 뭐 손 놓고 있는 게 정답이냐? 무조건 사회탄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약간 또 반대 그런 게 좀 지금 있는 상황이죠. 요런 두 개가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아무리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낮으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진다니까? 예를 들어서 맥그리거랑 싸워서 이기면 100억을 줘. 100억 가치 진짜 크지. 근데 가능성이 낮잖아. 근데 이거 연습할 마음이 전혀 안 들잖아. 그래서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두 세대 간의 소통은 쉽지 않습니다. 동기라고 하는 거. 왜 얘네들 동기가 바닥을 쳤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통합니다. 꽃머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말하는 거에 계속 공통점 보면 알겠지만 좋아하는 것만 꿰어서 사기가 되게 힘들어. 자 보세요. 반찬으로 떡갈비 나오고 밥경찰, 미역줄기, 무말랭이 나오고 했는데 앞에 사람이 죄다 떡갈비만 가져가면 미역줄기만 먹게 되잖아. 뒷사람은. 그럴 순 없다는 거야. 다들 싫은 건 조금씩 해야 돼. 근데 꽃머 이것도 너무 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나는 뭐 세대가 젊으니까 젊은 세대로서의 장점만 취하겠다. 이것도 꽃머랑 다를 바가 없어. 꽃머도 꽃머라고 욕먹는 게 그 세대에서 단점은 하나도 안 가져가려고 하고 장점만 다 취하려고 하면 꽃머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인터넷 보니까 그런 게 나왔어. 같이 앉아있을 때 후배들이 자기들 안 데리고 밥 먹으러 가면 삐진다는 거야. 내 생각엔 그래.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로 모든 거에 대해서 평등하게 그 후배들을 대해줬으면 후배들이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미묘하게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런 데서 발현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꼰대라고 치부해버리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또 기성세대가 모든 거를 얘네가 버릇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치부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웃긴 거예요. 이 2030은 동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 지금. 이거 팩트야.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반등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저는 사실 근데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이제는 노동 생산성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VT 컴퍼니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서빙 로봇 만드는 데거든요. 그리고 KT에 이번에 이제 나온 콜 비서 있죠. 이제 인간 노동의 대부분은 기계랑 여러 가지 것들로 대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이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앞으로는 이런 게 더 가속화될 거고. 그러면 이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걸지도 몰라. 지금까지는 그런 고민을 안 했잖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거 고민 안 했잖아. 지금까지 인류가 고민했던 건 그런 거였지. 예술 쪽은 달랐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올릴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해왔잖아. 근데 지금은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근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단계에서 뭐 그런 거예요. 노는 거. 창밖에 뭐 비 오면 그 감상하는 거. 감상하고 표현하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 저는 그래서 뭐 유튜브에 뭐 어디 뭐 캠핑 가고 이런 거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가 제가 봤을 때는 트랜지션의 기간이에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진짜 바뀌고 있는 되게 트랜지션의 어떤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고 저는 봐요. 어찌됐건 2030이라고 하는 이 세대는 상당히 되게 고경쟁 사회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얘네들한테 좀 노동에 그런 게 바뀌고 있으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좀 일해봐라.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은 서로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우린 늘 그랬듯이 답을 찾아내니까. 그죠?